국회의원의 이 특권 관련해가지고, 이 국회의원의 특권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시작 전에 한번 좀 짚어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상민 교수님께서 이 국회의원의 특권의 현실적인 필요성이라든가, 또 문제점, 전반적인 그런 측면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장입니다. 저희 특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회의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잘 읽어봤는데, 저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회시민회의가 어떤 방향을 설정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헌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 특권 표준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이 지금 정부 구조에 대한 내기 논의도 때문에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한다고 폐지를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오버한 것 같고요. 법률로서 뭔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논의하는 게, 물론 이제 과거에 저희가 특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 정부 때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그런 권위주의 정부 때는 아니니까 악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제가 보기 방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새누리당이 화요일날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 특권에 대한 자기네 6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국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엊그저께 국회의원 몇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문호동 무임금은 좀 심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원외 활동도 있는데 문호동은 아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문호동 무임금은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도 국회 공정에 따른 책임한다, 이런 형태의 좀 좋은 말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차피 이제 레토릭한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비 반납해서 무슨 어디 좋은 일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못된 행동하고 너무 명예스러운 결과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6월 5일 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국회 상임위라든지 연구성이 돼야 되는데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법을 어기면 이제 민사상이나 행사상 책임을 지는 게 보통 일반인들인데, 그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헌법을 어겨도, 예산안 같은 경우 헌법을 어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저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국회를 안 열었다고 해서 세비 반납, 명예스럽게 세비 반납함으로써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눈초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런 것은 벌금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국회법을 어겼을 때는 1인당 얼마씩 벌금을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거하고 세비 반납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세비 반납하면 뭔가 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벌금을 물리게 함으로써 당연히 세비 반납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추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법을 어겼으니까요. 물론 이제 정기국회가 그렇게 재밌는 게, 이제 2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옛날 원구성을 때도 똑같은, 4년 전에는 이제 쇠고기 파동 때문에 그랬었고, 20년 전에가 기록을 세웠는데, 이제 20년 전에 왜 저희가 논의가 되냐면, 20년 만에 지금 선거가 동시성 같은 해 2배의 선거가 열린 해인데, 1992년도에 원구성이 언제 체결되냐면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때 100며칠이 이제 늦어진 거죠. 정기국회도 못 열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물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한 거는 뭐였냐면 지방자치 실시해라,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건 표면적인 거고 많은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건데,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싸움이 심했던 해입니다. 올해도 아마 연장선에서 기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서 야당이나 여당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 말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올해 같은 경우도 언제 연구선이 될지 모르지만 법을 어겼으니까 국회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재로서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얘기한 연금에 관한 것들, 이 얘기가 1월달 때 좀 어느 정도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하나가 새누리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먹히지 않았던 얘기인데, 특히 반대하는 분 중에는 과거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 중에서는 말년에 굉장히 힘든 분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금을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상식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국민의 상식이 어느 거냐? 낸만큼 받는 게 국민의 상식이니까. 사학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제가 낸만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4년 동안 자기 월급에서 얼마 떼서 나중에 낸만큼 받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무속 하루라도 하면은 이쪽에서 한 달에 120만 원씩 받기 위해서 일반적 국민들이 몇십 년 동안 얼마씩 내야 되는지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특히 이제 조선대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보좌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보좌관들 친척들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딸, 아들 그래서 친인척들을 갖다가 자기 보좌관 앉혀놓고 일도 안 시키고 연 7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주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강명순 의원이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을 보호자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발의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표시됐을 텐데, 이 법안이 지금 좀 탄력을 얻어서 다시 누가 이제 발의를 해야겠죠. 발의를 해서 이제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겸직 문제인데, 오늘도 나왔었는데 300명 중에서 94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학 교수 변호사 26명은 보수까지 나오고 있다. 이게 좀 국회의원이 지금 저희가 무슨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법에는 겸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든지 모든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겸직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농담 반 얘기지만 가끔 국회의원 중에 바로 쓰러지시는 분 한 분 나와셔야 된다. 그래야지 국회의원이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명도 가로로 쓰러지신 분은 없고 몸만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겸직은 시간이 남으니까 겸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겸직의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 위상 강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는데, 저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윤리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거부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를 뽑아놨는데 대표자에 또 민간인이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거기에 이제 자문단이라든지 보좌국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결정이 결국 윤리위원회 결정에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 한 명의 얘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이제 엔장이라는 네바다주에 있는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선거법과 의회 윤리 규정을 위반해서 상원 윤리위에 조사를 받다가 의원으로 사퇴하셨는데요. 미국 상원 윤리가 뭐라 그래요? 사퇴하는 거는 조치치고 조사는 끝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시고 감싸기 이런 부분이 저희 국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번 때 강영석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문 닫아놓고 자기네끼리 해서 퇴출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명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자기도 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국민의 잣대하고는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국회의원 특권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하지만 이런 지금 너무나 과다한 그런 저희가 권한이라든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저번 2주 전에 개원 특집 무슨 회의를 했는데 개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의견이 상실됐었는데요.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법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벌금 매기는 거거든요. 하루 안 열 때마다 얼마씩 내라.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스킬이 만나면 국사무든 그 사람들 지금 봉사단체에 기부하는 것들 명예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고 명예스러운 그런 결과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못하도록 하루에 얼마씩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인사입니다. 예. 우리 가성민 교수님 형님이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서두에 간단히 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좀 길게 좀 하셔서 제가 끊게 되면 또 형님하고 관계가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 강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될 중요한 쟁점들을 한번 다 이렇게 좀 짚어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지금 국회의원 세비 문제로 바로 이렇게 좀 넘어가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학교에서 그렇고요. 외국에서도 이게 신분적인 특권인가 아니면 진짜 직무 수행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나 그런 성격이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75년도에 연방헌법재판소가 보수설 입장을 채택해서 논란이 좀 종결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헌법학자들은 이제 좀 보수설 입장을 취하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논쟁이 좀 법리적으로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근 교수님께서 이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좀 법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제가 일일이 항목을 다 짚으면서 지금 연구하시는 것 같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면서 그리고 건에 관한 어떤 포인트를 쭉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한 건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일일이 항목을 다 잡아가면서 토론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하시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권, 절대 왕권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대항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정말 국회의원들이 저항할 수 있도록 독재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을 많이 강화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도 많이 이루고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구나.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 여러 가지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보통 어떤 양식 있는 사람의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과도한 그런 특권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행동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세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비를 이렇게 EU 국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실 퍼캡ita GDP에 비해서는 우리 세비가 적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국민 소득에 비해서는. 그런데 사실은 세비보다는 저는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지금 1인당 7명이 되고, 어떤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대하다 하는 느낌을 저는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비도 세비지만 보좌진의 숫자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국회 입법조사 예산정책처라든가 입법조사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갖고 연구 기능을 많이 강화하고 조사 기능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좌진의 숫자가 좀 많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친인척들을 보좌진에 막 임명해갖고 과외 수입을 올릴 정도로 보좌진이 별로
필요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좌진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헌법에는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참 돼 있어요. 헌법 물론 이제 의원의 그 특권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 헌법 조항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개헌을 거쳐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개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니면 헌법을 두고 그 밑에 하위 법률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 기술적인 방법은 어느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보면 우리나라는 약 16만 명, 일본이 26만 명, 미국이 7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비슷한 그 비율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한다고 본다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7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국회의원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수를 지금처럼 300명 가까이 이렇게 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너무 좀 심하다. 조금 줄여야 되겠다. 또 분명히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민들의 그 정서가 하루라도 국회의원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매달 120만 원 임금을 지급한 이것은 정말 지나치다. 이거는 정말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그 학교의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교회 목사님들이 평균적인 어떤 그 신도들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그 국민들에게 그 어떤 다가갈 수 있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그 이런 특혜를 받는 것 자체가 이 양극화 완화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도 지나치게 이게 참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다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위기국가인 그 이태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나라의 수준에 비해서 많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결국 이제 그런 나라들이 위기를 결국 맞게 되고 위기를 또 맞게 되면은 그런 위기 국가들에서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국회의원의 어떤 세비를 줄이고 고통을 나누는 것을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가 또 시작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뭐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어떤 효율적인 정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어느 정도 나서야 되겠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참 어려운 주제구나 하는 걸 최근에 와서 제가 아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너무 자기 이해관계에 그렇게 치중해갖고 여러 가지 뭐 지나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구현, 복지국가 구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헌법상으로는 면책이나 불체포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정말 저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국회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뭐 국회 폭력이 아니라도 정말 좀 곤란하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운전 위반, 교통 위반하면 바로
하급 경찰이 와서 지휘 불문하고 딱지를 딱 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나라는 법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사로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고 법을 어겨도 그것을 갖다가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국회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정도 어기는 경우가 많죠. 예산안 그 심의에 관해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이런 명백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예사로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예사로 어기니 일반 국민들도 법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대담찮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벌금이다, 반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명백한 헌법 규정이나 이런 법을 어겼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 회계년도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만약 이런 규정을 어겼으면 그냥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3개월 감봉 이런 어떤 징계를 규정으로 못 받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명백한 규정 위반을 가지고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겸직, 대표적인 것이 저는 변호사의 겸직이라고 보는데요. 이 변호사는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지위육, 우리 헌법 46조에도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서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하면 분명히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는 그런 판결에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변호사와 국회의원이 아닌 변호사 간에는 분명히 엄청나게 그 지위를 분명히 남용하진 않았더라도 분명히 정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은 휴직하는 것도 자꾸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는 의연하게 겸직까지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아마 국회 변호사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교수님들 일부는 교수를 사퇴하고 하는 분도 계신데, 변호사를 사퇴까지는 곤란하더라도 겸직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윤리특위,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정해진 것이 바로 윤리특위인데, 사실 윤리특위의 그 모든 구성원들이 동료 의원들인데, 동료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어떻게 그렇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국회 윤리특위의 반 이상을 학계라든가 NGO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민간에 넘겨가지고 그 의원의 자격 심사라든가 징계 사항을 동료 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동계에도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그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을 열지 않는 것 자체도 정책이라 이렇게 일을 한다, 이 노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새누리당에서 솔선해서 이런 무노동에 대해서 세비 반납이라는 정말 살을 깎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야당 여러분들도 그 취지에 적극 동참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국회의원들은 참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원칙이 정착됨으로써 향후 정말 국회가 놀지 않고 제대로 정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 헌법기관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 교수님이 고사하시는 게 너무 많다. 저는 이제
친인척이 문제가 있는데 7명, 저는 조금 다른 문제는 아닌 게 7명이 많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말 그 돈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가 뭘 할 게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해서 보사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남용되는 예산만 찾아온다고 해서 몇 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사관에 대한 수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인척이 들어서 보사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죄송한 말씀인데 또 아까 또 숫자 얘기가 나와서 국회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2대1을 맞춰서 비례대표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들의 얘기는 인구수로서 국회의원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인구수, 노동 인력의 %,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문명 이런 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면 제가 계산해본 사람들이 360명 정도가 제일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60명을 와서 지역구가 한 200에 비례대표가 나머지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겨우 435명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48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방자치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지주정부 이런 연방정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국회 숫자를 70명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상임위원회 구성도 안 될 겁니다. 그럼 한 상임위원회당 20명씩 있고 소위원회 만들면 그 중에 한 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닐 것 같고, 저는 그 두 관계는 조금 저하고는 공감하는 않는 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국회의원 특권의 그 폐지의 배경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부터 외국에서 독재나 기타 이런 거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많은 탄압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정한 거죠. 근데 사실 특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날 특권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 특권이자 이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그 전제 조건이 일을 잘한다는 걸 전제거든요. 오늘날 특권을 논의되는 것은 일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 아까 좀 더 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국회의원 보좌진을 반드시 7명이냐 몇 명이냐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을 하기 위해 정말 숫자를 더 늘릴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 위원 자체에 속하느냐, 예산 정책처나 입법부사처로 해서 늘리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추후 논의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우선 봐야 되는 특권 논의의 배경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류 역사를 쭉 봤더니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리스 때부터 성공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때 공통적인 특징이 법치주의를 실현했다는 거죠. 법치가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저는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때로는 약속을 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큰 이유가 뭐냐면, 법치주의가 실현이 안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뒤통수 치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법치라는 것을 우리가 법관, 판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제 핵심은. 그 다음에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었으니 법치주의와 결합되어야 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법치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결합되지 않은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도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국회의원 특권을 얘기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일반인이랑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조차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제가 이제 헌법에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가이익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다는 국가이익 우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렴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 법률상 의무로 가면 검직 금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직 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출석 의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제가 헌법학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국회가 과연 국가기관들은 대부분 상설기관이거든요. 공무원이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국회만 비상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회기라는 기간 동안만 일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상설화 시켜야 된다, 어찌겠지만. 그래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들 보면 아시겠지만 워싱턴 DC를 가면 점심 먹다가 막 뛰어가듯이 막 직무실로 뛰어들어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간이 쫓기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거라는 것입니다. 30년 정도 있지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래서 이게 업무, 자기가 의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의무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일반인도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 이
특권을 떠나서 이미 권력과 명예와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기초해서 더 강한 의무를 지켜야 되고 헌법과 법률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긴단 말이죠. 아까 가 교수님 말씀한 그런 의무에 대한 의무를 어겼을 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거. 이것도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절차적 정의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국회 상설화를 해야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기회 때만 정기회 때도 다 오는 게 아니죠. 아까 예산도 말씀하실 때 예산 심의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놀고 얼마는 빠지고 이래저래 심지어 정기회조차도 그렇고 임시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임시회도 사실은 여는 걸 보면 불체포 특권을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대부분 추회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일정 의석수를 채우지 못해서 출석 의무가 우리 국회법에 있거든요. 근데 출석을 안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의무를 안 하면서 권리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를 위해서 저는 몇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헌법적인 법치적, 성문법적인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현실성 제도가 있는데 이런 성문 제도 중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헌법에 있는 제도가 있고 법률 단위의 제도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나 논의되는 것은 이건 헌법 제도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는 이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헌법과 관련된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성입니다. 아까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그 다음에 국회 윤리특기. 지금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새누리당이 안 중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법률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헌법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헌법의 의무에 기초해서 어떻게 이 제도를 고쳐나갈 것이냐를 검토하는 의미에서 역시 헌법과도 관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선 아까 최혜 교수님 말씀하신 국회의원 숫자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지금 200명 이상으로 돼 있지 상한선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기본적으로 왜 국회의원 보좌진 아까 말씀 숫자가 많아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개발을 위해서 보좌진을 쓰는 게 아니라 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향후 앞으로 지역구는 과감하게 줄이고 숫자를 200명 이상 한도에서 뭐 더 늘렸든 안 늘렸든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게 전국구적으로 좀 많이 돌려서 하면 오히려 보좌진의 문제나 경비 문제도 실질적으로 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가보면 선거를 안 하면 가진 의미가 뭐냐. 가보면 찍을 놈이 없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을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강요하는 시스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선거를 할 때는 번호를 두고 맨 마지막에 해당 지역구에는 뽑을 인간 없음. 뽑을 인간 없다고 써서 국민들 스스로가 뽑을 인간이 없으면 뽑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200명 이상은 헌법상 있으니까 일단 유지되게 되면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연금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새누리당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2년 전에 PD수첩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연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말하는 연금은 첫째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일부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적으로 도와주는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큰 의미에서 연금이거든요. 국회의원은 연금이 아니죠, 사실은. 일종의 그냥 자기 노력하지 않고 돈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 미국처럼 국회의원이 자기 임기 내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월급에서 얼마 각출을 하고 그에 기초해서 국가가 너 수고했으니까 좀 더 도와준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될 때 연금이라고 해야지. 이건 연금이 아니라 국가 돈을 갖다 그냥 제가 그냥 가져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도죠. 제가 보기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 절도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공적 구조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국가 공적 구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최저 생계비나 이런 걸 보존해 줄 수 있죠. 그렇다면 전혀 부담금이 자기 부담을 안 하면서 국가가 해준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만약에 해준다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직무에 대한 의무를 다 했고 나중에 평가도 충분히 해봤을 때 이 사람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현재 시스템을 해주는 게 맞고요. 연금이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임기 내 월급에서 각출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은 아마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1년 일하지 못한 사람 하루 일한 사람이 우리나라가 120만 원씩 받는데 미국은 안 받는 당연하죠. 월급을 못 탔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금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헌정회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헌정회법의 가장 기본은 연금입니다. 돈.
근데 그 돈의 문제를 정관에 넘겨버려서 지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절차적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정의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많이 하는 정의론이죠. 자기가 한 만큼 많은 건 인류 역사는 계속 논의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내추럴 저스티스, 자연적 정의. 자연적 정의는 제1 원칙이 뭐냐? 누구든지 자신의 재판관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항상. 그런 말이 쉽다는데 자기 것을 자기가 절대 이게 단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개혁은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지, 여러 가지. 하지만 저는 가장 핵심은 바로 절차적 문제를 봅니다. 윤리특위 문제, 새누리당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징계 문제. 일단 모든 문제를 제가 볼 때 판단을 국회의원과 관련될 때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는 제척기피 회피 제도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자기 부인, 자기 사건에 있을 때 자기 재판을 당연히 못하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런 의심사 있을 때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그다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3자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치개혁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다 두 개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관련된 문제에서 불체포 특권의 폐지 문제에도 오늘 사실은 갔으면 좋지만 저는 새누리당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면 또 제품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안 가고 자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걸 폐지하자고 하든 단순히 불체포 특권의 폐지라고 하는데 저는 꼭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부당한 행정부에 대한 압력. 아직까지도 검찰이 공정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여당 국회의원들을 안 건드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체포한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 재판하고 났더니 무죄가 났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억울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체포 특권 제도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남용의 문제가 되겠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불체포 특권이 대부분 걸리는 사건은 대부분 99%는 뇌물 사건입니다. 근데 뇌물을 받은 사람을 갖다 계속 공직에 있음으로써 뇌물을 또 받을 수 있게끔 또는 이미 뇌물 받은 날 목 잘릴 텐데 다음에 이미 끝난 마당에 한 번 더 해먹자는 이런 생각이 인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더 나쁜 거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범죄를 좀 분류해서 뇌물이나 부당 이럴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법률로 좀 제한할 수 있는 거. 헌법에는 사실 불체포만 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아까 말씀드린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지가 부당한 업무, 부당한 자기 권리 남용하는 것을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헌법의 본래의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헌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현재 벌어졌던 것은 헌법에 반하는 잘못된 권리의 남용이었다. 그래서 제도 자체의 본래 취지로 들어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이 말한 것처럼 무조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안을 봐야 되는데 그때도 국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거에 비해서 법원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야지만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체포영장이나 구속.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검찰이 행정부에서 권리남용, 권한남용 하려고 해도 법원이 한 번 걸러줘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 면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걸 갖다 국회가 무조건 행정부에서 신청하는 시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막을 수 있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국회의원이 할 때 아니라 앞으로 저는 제3자적 정의에 있어서 시민단체,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판단을 배신되나 국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간절히 만드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리특위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면 윤리특위 아무리 해도 민간인들이 참여해도 되고 어떤 사람인가 구성원을 보면 친한나라당, 친민주당 그다음 친국회의사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상태에서 대충 명평으로 썼단 말이죠. 자, 이거는 확실히 좀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아무리 얘기해도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절대 개혁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직접민주주의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대표제 내에서의 개혁을 아무리 얘기해도 국회의원들이 안 받아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접민주주의에서 국민 소환이나 국민 반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를 써야 된다. 그 외에 단순히 특위나 자문기구로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심지어 의결기구 돼도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사안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거든요. 윤리특위가 설사 민간인이 가서 의결해도 본회의 의결에서 저번에 강용수 의원 사건처럼 안 해버리면 끝이 되거든요. 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국회에 의결해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직접민주주의를 과감하게 이쪽으로 도입해야 되고, 근데 물론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하면 다 좋은데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제3자적 절차적 정의가 이 사안에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자, 죄송합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국회의원한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을 드린 이유는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독재 정권이나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이익을 정말 소신껏 대변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 관계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사기죄, 아까 말씀드린 뇌물죄, 폭력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원래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좀 뭐 하부 법률이나 이런 쪽에서 좀 구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법에는 그게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상대적이고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 이런 걸 무시하고 무한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학회에서. 이것도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 취지에 비춰봐서 맞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 소 교수님 말씀 드려도 이 같은 경우 이게 면접 특권하고의 그 상당한 관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저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특권의 이제 면접 특권이라든지 뭐 부채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5공으로 끝나고 6공으로 들어서면서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의미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특히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1950년도에 국회의원들을 부산에서 잡아가다가 버스 싣고 딴 데로 가가지고 헌법 통과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준 건데요. 장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책 특권이든지 여러 가지 특권이 악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 국회의 험담한 일도 고의적으로 굉장히 악담하는 그런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너무나 무한정으로는 허가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이 논의가 한번 다르게 한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저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얘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뽑은 사람이고 걸어가는 입법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개개인을 만나면 다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모이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이런 면책특권이라든지 이제 부채특권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크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그 인정의 범위가 지금 너무 과도하다 하는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면책특권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등등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면책특권도 헌법에 보면 몇 가지 헌법학자들 얘기 있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명예훼손도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310조를 보면 명예훼손인데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할 때는 위법성이 저각되는 겁니다. 사실 이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큰 이슈가 바로 여기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국민한테 알 권리를 줌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면책특권은 잘 남용되는 큰 틀은 모욕적인 거죠. 막 욕하는 거.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번에 이제 오늘도 오전에 이제 조만간 다음 주쯤에 아셈 인권회의를 하죠. 거기서 이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표현의 자유는 좋다. 자유롭게 보장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의 방법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아무리 표현이 좋다고 상대방한테 욕하고 욕지거리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런 것조차도 표현의 자유로 본다면 옳지 못한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진지한 올바른 정보에 위치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일반 사람도 하물며 그럴 텐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막말하면서 감정싸움하고 감정싸움도 약간의 감정싸움이 넘기겠어요. 근데 그거 지나칠 정도로 인격 도덕에 해당되는 행동을 막 하면서 뭐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모욕이죠. 그래서 모욕적인 태도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 미국의 선진 국회의원들 대화하는 거 서로 웃으면서 의견이 틀려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학교에서도 일반인도 하지 않는데 노블리지 아까 얘기했죠. 국회의원은 더 많은, 더 높은 도덕성 및 법적인 의무가 요구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모욕죄가 아닙니다. 두 번째, 허위 사실 중에서 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일단 진실한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명예훼손 중에서 명백히 허위 사실을 알면서 유포하는 경우 이건 안 되고 그다음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최진실이 뭐했다, 연예인이 뭐했다 이런 것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함부로 막 내뱉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것이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독일 기본법도 헌법 개정이 우리 한 예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는 넣어야 되는데 다만 독일 기본법은 차이점이 우리는 다 모든 게 국회에 3분의 2 이상 의결과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독일은요 일부분은 그냥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만 되면 통과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헌법 개정이 이 정부 형태에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 개정으로 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면책 특권에 관한 세부 조항을 법률로서 제정하는 건 어렵지 않다. 저는 그 헌법이 위반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률 제정을 통해서 모욕적이고 명백히 허위 사실, 그다음 공익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내뱉고 마는 거, 아니면 말해보시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안 된다. 그리고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폭력행위도 같이 언급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벌어지고 있는 폭력행위로 발언과 표현과 관련돼서 그죠?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책특권의 하위법에 이런 폭력 관련된 별도의 법도 있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대한민국 국회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인데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도 그 특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이 자유국가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간첩죄는 엄격하게 다스리잖아요. 스파이죄는.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반대한민국적인 그러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 간첩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46조 2항을 보면 국회의 가장 큰 의무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종북주의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상의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적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46조의 국회의원의 양심이 있고 109조의 법관의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 양심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요. 종북주의고 뭐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되는 순간의 양심은 객관적 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을 때, 국익에 도움되지 않을 때 또 함부로 발설해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정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사퇴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는 특권을 떠나서 국회의원 지휘하는 데서 당연히 전제조건입니다. 지금 장 교수님이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그 배심 제도라든가 국민위원회 제도라든가 이런 국민에 의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여기 대해서도 이게 뭐 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문제가 이제 결국 윤리위원회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하고도 국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한다라는 거는 또 일반 상식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트로트를 척춤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내에 자기네 그 내의 문제지만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밖에서 국회의 내에서의 문제지만 밖에서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다 그런 것들은 거기에 적용을 받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기가 이제 위상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제재에 대한 확실한 조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결국 이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리치기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 이 문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이거든요. 아마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국회의원들이 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가 아까 말씀해 주신 중재배를 못 받는다고 그 문제하고 지역구 이제 선거구 설정하는 이 문제하고 같은 얘기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결국 자기네 그 지역구 없애지 못하고 이런 결국 민간인이 들어가서 그 업무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아마 진지한 논의가 있고 이 기회에 특히 이제 국회 폭력 피해를 이번에 지금도 뭐 국회 일부 개정안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진화 법이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제재를 가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윤리특위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 기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미국 얘기가 드는 게 저희 뭐 한국 국회 하원의원이었던 김성준 의원도 결국 윤리 제소돼가지고 외국 돈 받아가지고 뭐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아마 잣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희는 잣대가 너무나 저는 잣대가 없다, 뭐 약하다기보다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료 의원들의 어떤 징계를 동료 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게 참 우리가 너무 잔인한 결정을 매기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중립적인 그런 인사들이 들어가서 물론 이제 본회의 문제는 남아있지만은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하는 순간이라도 대려 국민들의 그 시각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의 representative 하는 게 대표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몇 명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국회의원 한 명이 70만 명을 대표하는 거고, 일본은 국회의원 한 명이 26만 명을 대표하는 거고, 우리는 16만 명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서 국회의원 좀 많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진은 뭐 물론 이제 보좌진이 그것이 훌륭한 입법으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뭐 전부 뭐 그 분야의 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전부 그냥 보좌를 하면은 세상이 뭐 좀 전문성이 높아져갖고 좋은 법을 만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도 친인척을 보좌진에 임명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걸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런 느낌이 우리 국민들 정서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많은 나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7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좌진을 조금 보강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 저도 대충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 국회의원 보좌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많은 축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유지하고 또 보좌진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 게 국민 정세는 안 맞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70만 명, 70명은 좀 제가 좀 과했지만은 한 200명 200인 이상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0인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헌법에 바꿨으면 좋겠는데 기업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운용상에서 201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많다는 국민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상임위원장의 판공비에 관한 월 1,000만 원씩 판공비가 이제 하는데, 근데 저희들이 아까 장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상임위원회가 거의 뭐 그렇게 상시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아주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진 않는데 이 상임위원장에게 1,000만 원의 그 판공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뭐 이렇게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그럼 월급에 1,000만 원씩 받는다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국회 상설화 말씀하셨는데 좀 동의하는데, 국회 상설화는 보다는 저는 상임위원 상설화가 먼저 아마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부분, 아무래도 저희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니까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팀장 하시라고 저희 정당학하고 회의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저희 나라 소위원회가 저렇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상설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안특별 소위원회, 예산결산 시민위원회, 청원심사 세 가지가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북한 위원회, 소위원회, FTA 소위원회, 아시아 소위원회, 미주소위원회 이런 형태로 가서 상임위가 거의 뭐 매일 열리다시피 소위원회까지 합쳐가지고 이런 형태로 와서 저희는 1,000만 원 정도 그때 인정합니다. 그때는 아마 소위원장한테도 얼마씩 주는 거 인정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돈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문제인데 저는 왜냐면 너네 받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더 줘도 상관없고 덜 줘도 상관없는데 너네 일 안 하면 그건 받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일을 많이 하고 거기서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뭐 기대하는 만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할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정도에 인정해주는 건 저는 뭐 별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마 상임위원 지금 이제 10대 8을 결정했는데 어떻게 가져가냐가 지금 결정이 안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인정하고 상임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그 보수 받는 건 인정하는데 지금같이 안 열릴 경우에는 지금 개정이 안 됐으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얘기 안 할 텐데 아마 좀 있으면은 뭐 9월달에 정기국회 열리고 분명히 올해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정기국회 금방 끝날 테니까요. 그럴 부분이 있지만 열리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회의비, 교통비 이게 다 따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국회의원한테는 아마 이제 그런 세목을 너네 회의 얼마 참석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맨날 본회의 열 때 다 온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저는 속으로 이렇게 할 일도 없구나. 니들 가끔가 다른 중요한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외국도 갖고 갈 일이 있고 지역구 중요한 일이 갈 일이 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오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일할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 예산이 뭐 1년에 300조가 넘죠. 네. 국회는 거기에 비하면 돈 쓰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부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 비대화가 이제 상당히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국회의 입법 관련해갖고 조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사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국의 그 예산실이 의회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아까 그냥 정당 연구 활동 같은 거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국회 어떤 예결성 기능 예산 심의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입법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입법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좌진 개인 보좌진 그것도 이제 바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 혼자의 봉사하는 그런 것이 남용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래도 독일처럼 정상연구소가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그것도 법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혹은 국회 차원에서도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데 더 효율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마치 개인 의원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걸 조금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여러 가지 조사 기능도 행정부에 비해서 약하고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좀 제대로 좀 기능을 잘해서 행정부를 잘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쓴다 하는 게 우리 국가 GDP가 1000조가 훨씬 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돈을 좀 써서라도 훌륭한 입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 정말 그 품격을 스스로 떨구는 우리가 존경해야죠. 그 헌법기관인데 왜 우리가 비하하겠습니까? 존경해야죠. 그러나 그분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행동하는 행위 이런 걸 볼 때 시정 잡배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격을 스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오로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품위를 좀 지켜달라. 적어도 우리가 거기서 실험해갖고 혹은 주먹질해갖고 이기는 그런 입법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로
타당하게 국민들의 어떤 관계를 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정말 우리가 봐서 점잖게 토론해서 결론을 결국 다수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내고 모든 그 이해 갈등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하수 종말 처리장이다. 그게 우리가 사회에서 막 주먹 싸움을 해갖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분쟁 끈을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이 대정치의 핵심인데 오히려 국회에서 분란을 자꾸 일으키고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고 폭력을 보여주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헌법기관끼리 주고받고 그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저런 국회의원이 뭐 그리 많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또 갖고 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현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태도 그 다음에 공직을 임하는 자세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폭력을 행사하고 반대한민국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시정잡배보다 못한 그런 말을 주고받고 말이죠. 그런 것은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견제, 국민으로부터의 견제다. 이렇게 좀 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전문 교수는 입법 지원 기관에 대한 합작 개편을 통해서 입법부의 기능을 좀 강화를 한다 그러면은 또 특별히 되고 싶다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사실은 국회를 정치하시는 분이나 조자진 하시는 선생님처럼은 자주 못 봤지만 20대부터 이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보면서 몇 가지를 고민했었어요. 우리나라 국회 과연 앞으로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냐. 하수 종말 전형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일종의 또 다른 말은 최 교수님 말은 분쟁이들 맞죠. 근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20년 넘게 고민하고 저희 스승님도 계속 고민하면서 어제는 박세희 교수님을 만나서 또 정치개혁 얘기도 하고 왔지만 분쟁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분쟁만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해서 세상에 들어온 걸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는 사람이 거기다 더 오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건 사실 분쟁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표제라는 걸 자꾸 의심하게 되고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표제는 나누면 되면 다두정이라는 말을 그들만의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주세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를 가야 된다는 게 항상 제 의견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직접민주 문제 많죠. 그러나 대체하는 직접민주는 없습니다. 대표제를 대체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것만 정치에 매달릴 수 없고 다만 이제 그걸 간단하게 충격을 주면서 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참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말씀하셨지만 직접민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비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직접민주주의 가지는 굉장히 전제 조건도 많고 그다음에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요. 비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는 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의회라는 장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비민주주의의 핵심 작동이죠. 그러니까 결국 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입법에 대한 얘기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부 견제 기능이죠. 두 번째 제가 사회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분쟁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입법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입법 기능에 대한 내용만 계속하다 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중요한 게 행정부 견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가 견제 못하면 저희가 과거로 회귀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한테 너가 헌법의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저는 감사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자기가 장애에 묻히면서 행정부에 감사원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의회의 가장 중요한 3대 기구가 아까 예산처, 조사처, 그 다음에 감사원인데 저희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가 상당히 의회를 키워주는 얘기 같은 의원도 많아져야 된다. 과연도 커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부하고 아버새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자꾸만 국회를 죽이면은 행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또 없애려고 하면 행정부 법안 제출 권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닌데 당정협의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당정협의 없애라고 뭐 그랬을 때 그런 상임위의 차라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야당을 자꾸 빼니까 야당 하나라서 또 자꾸만 통일이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걸 만들고 싶냐고 저는 이런 얘기가 사람들이 또 이상주의자라 로비스트 제도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로비제. 네. 못 만들죠. 왜냐면 변호사들이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 율사 출신들이 반대하니까. 근데 로비스트 제도가 그래서 처음엔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누가 부탁으로 그걸 발표해서 한 열심히 공부했더니요. 아, 이거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원에 갈 때는 우리가 법에 대한 얘기 잘 모르니까 저희가 대리를 데려가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변호사인데요. 아까 청원권을 말씀하셨죠. 헌법에 청원권이 있습니다. 근데 입법부에 어떤 청원하고 싶은데 모르면 저희가 당연히 누굴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냐? 로비스트예요. 로비스트 데려가가지고 그 다음 로비스트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공개거든요. 누가 로비스트 등록되어 있고 누가 로비하고 있고 어떤 걸 로비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려지면은 원래 로비에서 얼마나 갑자기 바꿔 아까 특정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법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하고 로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로비하냐? 힘 있는 사람들을 로비하는 거죠. 힘 없는 사람, 저는 청원 분들은 순진하니까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10만원씩 꼬박꼬박 보내게 딱 티가 나게 보낸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근데 정말로 이게 좀 머리 걸렸으면 안 걸렸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걸린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로비스트,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의원이 연봉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로비스트 되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연봉이 한 3배 정도 되니까. 물론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거지만. 저희가, 그래서, 아까 뭐 양원제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저희가, 통일이 되면 양원제 얘기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 국회에 대한 그 연방 얘기할 때 아마 이제 새로운 헌법 만들게 되면 연방 양원제가 나오는데 지금은요, 국민 정서상 야, 지금 단원제도 기분 별론데 거기다 하나 더 만드냐라는 이제 국민들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이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그분이 쓴 책이 이제 100년으로 한 책이 있고 얼마 전에 쓴 책이 넥스트 데키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 대한 얘기는 다 했었는데 한국에 대한 얘기는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제 지정학자가 중에 뭐라는 얘기냐면 좋든 싫든 한국은 2030년 전에 통일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좋든 싫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2050년 전에 뭐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양원제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전에는 이게 헌법을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회의원한테 특권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 행정부 견제라든가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대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헌법에 특권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권을 드리는 건 좋은데 이걸 갖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남용하는 부분을 우리는 철저히 견제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너무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법 행위를 예사로하게 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잘못된 특권의식의 발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행동의 한계를 특권의 한계를 좀 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자기 절제를 좀 하고 사익 남용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견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그게 행정부로부터의 견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시민단체로부터의 시민으로부터의 아하 이게 내 행동이 마냥 법 위에서 내가 사익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전화면을 한두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특권, 그 다음에 신분상의 특권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큰 주제들 구체적인 내용까지 편안하게 좀 짚어보고
또 비안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트윗 서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이제 제한해야 될 특권으로 첫째가 연금제도, 두 번째가 면책 특권, 세 번째가 불체포 특권, 그리고 골프장 회원 그 다음에 국유철도 뭐 비행기 무료 이용에 관한 이런 이제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국회가 결국 국민들의 좀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봅니다. 국민들이 아까 여기 이제 그 심사하신 분들의 뭐 대다수 얘기는 국회 필요하다, 국회 특권이 필요하다. 일 대신에 그것은 일을 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다. 근데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걸로 좀 정리가 되시겠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입점을 하신 우리 세 분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그 자문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임님. 네, 오늘 뭐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우리가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너무 이걸 정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잘하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좀 공헌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주문으로 생각해 주시고 진심으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여론도 의식해가면서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가 국회의원 수준이 결국 국민 수준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공천 문제, 유권자의 선택의 문제, 결국 그 사람 뽑은 사람들 뭐 이런 결국 다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에 대한 일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유권자도 좀 많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특권은 제도적인 특권도 있고 사실상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많이 폐지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말 그 국회의원에 진입해서는 안 되는, 그 특권 때문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진입 못하게끔 이제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게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가야죠. 권력력을 가진 사람, 물론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죽어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제가 항상 얼마 전에 사법제도 개혁 때문에 로스 프링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존의 법조인들 자꾸 기득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기득권을 얘기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외면하고 자기 기득권을 이렇게 되거든. 항상 자기를 버릴 때 바꾼 게 오는 거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면 알아서 국민들이 더 해주라고 하지 안 해주란 말 안 하는 거고, 핵심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처음에 의무를 다하는 거, 의무를 다하고 자기 권한이나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풍토, 이게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